매수 의사를 철회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정부의 정책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세요. 지금 원하는 금리가 안 내려고 있다. 나는 3% 초반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싸냐. 이렇게 지금 계속 관망하고 계세요. 내가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조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6월 이후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장에서 이 규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 연말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부터 탄핵 또 대선 국면까지 이 부동산 시장도 진짜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대출 전문가이시죠. 레오님 모시고 이제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출 시장이 아마 가장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시황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모셨는데 또 이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앞에 또 뭐 수도 공사를 막 하고 있어서 약간 지금 녹음할 때도 좀 소리가 살짝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셨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서 물도 사왔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오늘 모신 이유가 사실 이제 대출이라는 게 가장 시장에서 빨리 반응하는 곳이잖아요. 집 살려면 대출도 알아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한 3월, 4월, 5월 이 시장의 변화를 가장 좀 빨리 아실 텐데 지금 어떤가요, 분위기가? 지금 좀 뜸해요. 뜸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되면서부터 거래가 좀 거의 중단. 네,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바로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고 한 달 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허가가 나야 계약서를 쓰니까. 그래서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거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약간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풍선 효과라는 거기보다는 사실 규제 지역 사고 싶은 분들은 규제 지역만 원하세요. 그래서 뭐 다 외곽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거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강남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서초, 강남, 송파 뭐 할 거 없이 다 묶여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을 살려니 좀 내가 여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거래를 약간 멈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뭐 풍선 효과 일어난다고 했던 것들은 지금 좀 제한적으로 그쪽의 거래가 좀 활발히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지금 이쪽 규제 지역의 거래가 거의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기사는 못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마포나 이런 쪽으로 뭐 간다고 했는데 그냥 거기도 원래 거래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막 많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거래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이제 뜸하다라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제 많이 가는 지역은 이제 마포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많이 가고요. 목동, 분당, 과천 이렇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동작 쪽으로도 좀 갈 것 같다 뭐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동작은 좀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직 동작까지는 동작 쪽인데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어떤 과천이나 분당 이런 데들은 사실 좀 많이 오른 곳인데 특히 과천은 뭐 상승률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러 오나요? 계속? 그 여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지금 뭐 투자자들이 아니세요. 다 이제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그냥 내 집 팔고 또 넘어가는 거라서 내 집도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갭만큼 좀 손해가 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팔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뭐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시니까 그 아까 강남이나 뭐 이런 데들 살려고 했던 분들은 잠깐 멈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잠깐 멈춘 건지 아니면 이제 매수 의사를 철회한 건지 이거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매수 의사를 철회하신 건 아니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상담 한 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실거주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뭐 기존 주택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문제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서 네. 일을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버시는 전문직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서울에 이제 전세 끼고 이 규제 지역에 네. 집을 많이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입주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못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문의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방법은 사실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 네. 상관이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로 사고 싶다.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규제 지역에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관망하고 계세요. 내가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를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막혀가지고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분들이 우선 많을 것이고.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해결을 하려면. 맞아요. 그럼 당분간은 이제 이게 풀리지 않는 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규제 지역의 거래라는 게 가격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뭐 하루에 뭐 몇십 건씩 일어나고 이러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관망세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제 지역 아닌 전반적으로 뭐 수도권 전체로 봐도 좀 거래량이 좀 줄은 느낌이신 건가? 아니면 네, 나머지 오히려 비슷한가요? 그 수도권 남부라든지 네. 이런 지역은 또 꾸준하게 매수세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사시냐면 그냥 그 지역에 원래 사세요.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냥 전세가 만기가 되니까 수도권 외곽 쪽은 조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세요. 네. 네, 집값이 뭐 5억 원, 6억 원 이런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리로 해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대로 봤을 때는 고가 아파트는 좀 이제 좀 거래가 확 중단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한 10에서 20억 사이들은 거래가 그냥 평상시 비규제 정도. 지역에 조금 되고 있고 또 그럼- 뭐 약간 그보다 밑에 10억 이하 6억 언더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그런 주택 같은 경우도 또 소소하게 많이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한 그 규제 지역 네. 그 매수자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비슷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게 또 대선 때문에 약간 또 지켜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 제일 그렇죠.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보고 이제 다음 정부의 정책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세요. 지금 원하는 금리가 안 내려오고 있다. 나는 3% 초반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싸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3% 초반 조금 금리가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고 싶다. 지금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예, 뭐 웬만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거의 뭐 10억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출을 풀로 하게 되면 10억이면 7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 감당할 그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금리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연초 대비 지금 좀 떨어졌나요? 그래도 뭐 연초 대비는 좀 떨어졌죠. 뭐 얼마나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연초에 뭐 4.3%뭐 이 정도였는데 네. 이게 뭐 사실 0.5%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 다들 이렇게 마음이 막 원하는 그 그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아니고. 너무 크다 보니까 갭이 있는 거죠. 3.8%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던 시기가 작년 5월, 6월 그때 많이 됐거든요. 그때 금리가 3.2% 전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번에 나와주셔가지고 3.5였나요? 뭐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상담하러 오고 막 집 사고 네, 싶어 맞습니다.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죠. 아직 거기까지 조금 갭이 있다. 네. 전세 쪽도 조금 전세자금 대출도 좀 내려왔나요? 뭐 네, 전세자금 대출도 내려왔어요. 걔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비슷하죠. 전세 쪽도 그러면은 지금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게 이제 총량 규제에 다 묶여 있어서 네. 전세 대출, 담보 대출 모두 은행에 이제 총량 규제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팔 수 없는데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또 많이 팔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고 상품을 안 팔 수도 없어요. 안 팔 수도 네, 없고. 그러다 보니 금리는 일단 어느 정도 또 너무 높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3.8% 전후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줄이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다주택자도 다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뭐 크게 따라붙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주택자 안 된다. 뭐 서울시는 뭐 1주택 처분 조건부만 가능하다. 뭐 그것도 은행마다 규정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다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좀 수요가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식을 은행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이제 금리도 조금 부담되고 그리고 이제 사려고 하더라도 이제 은행마다 막 규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있다 보니까 네. 좀 이래나 저래나 좀 관망 분위기라면 그렇죠. 매도자들은 그럼 뭐 혹시 뭐 고민을 어떤 걸 하고 계실까요?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다주택자라서 내가 팔고 간다. 그러면 잘 팔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매도자 분들은요, 내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은 그거예요.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 지금 계속 다른 집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그 집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날짜를 못 맞추면 뭐 하루라도 그 후에 내 집이 팔려버리면 다주택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먼저 집을 매도하고 그리고 팔자마자 바로 사라.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알아보다가 그렇게 해라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내 집을 팔았는데 그 집 나가면 어떡해요?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다른 집 사라. 아니, 그렇게. 진짜 잘못되면 막 졸지에 무주택자 내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내 거 팔았는데 갑자기 확 뛰어버리고 팔고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다고 내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다음 네. 집을 매수하기엔 더 리스크가 크다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뭐 매수 매도 그 타이밍이 그 매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대선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제 20 며칠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정말 얼마 이제 안 남았어요.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결국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또 5년간 부동산 정책이 또 이제 정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대선이 결국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이 대선 뭐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향후 뭐 최소한 6개월, 한 1년 정도 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저는 일단 새 정부가 뭐 꾸려지게 되면 부동산을 뭐 부양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막 바로 시작하자마자 억제를 하거나 시장을 막 그 억누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양도 안 하고 좀 네, 이렇게 그냥 시장에 노력도 맡기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좀 관망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도. 네. 예, 그래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맡기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요, 뭐 전국이 오르고 전국이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그 산발적으로 딱 이제 올라가는 지역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KBC에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만 지금 뭐 오르고 있고 특수 지역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노도광이라고 하는 네. 지역 같은 경우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동산을 억제를 한다 이러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더 힘든 상황이 돼 버리니까 조금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인하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냐면 대출을 하다 보면 사업자 대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분들은 진짜 사업자시란 말이에요.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의 연체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연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은행 대출이 저희가 이제 가게에 그 소비하는 자금 중에서 1순위란 말이에요. 네. 이걸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든 공과금을 내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대출금이 연체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억누르게 되면 금리를 계속 높게는 할 수 없을 거로 보여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상승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법인들도 막 대출 받고 하는 게 지금은 뭔가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그냥 내 어떤 사업 자금이나 지금 뭐 빚을 뭐 대환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도 많이 빌리러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계시죠. 사업이 어려우니까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당 재료를 사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뭐 코로나 이런 걸로 대출 다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담보가 있으면 그나마 이제 담보로 해서 운영 자금을 만드는데 담보가 없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무주택자 분들도 많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같은 게 거의 한계 상황에 오신 분들이 많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많아질 거로 이제 추정하고 지금 경기 침체가 많이 지금 더 심각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제 봐라 그렇게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든데 그 집값이 올라가겠냐라는 또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파는 사람 또 사러 오는 사람 이렇게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양극화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규제 지역의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득이 엄청 좋습니다. 매수는 또 돈이 많으세요? 네, 돈이 많으세요. 네. 이분들 거의 전문직인 분들이 거의 집을 뭐 물론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그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제가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보다 굉장히 높으세요. 그럼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현실에서 실제 대출이 일어나니까 대충 봤을 때 서울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그 PIR이라고 있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의 뭐 배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뭐 한 2억 있는 분들이 20억짜리 사면 10배잖아요. 현실에서는 좀 어떤가요? 뭐 각자 다르겠지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2, 3억 정도는 2, 3억 정도는 되세요? 네, 하시고 5억, 10억 그런 분들이 2, 30억짜리들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더 10배? 비싼 것도 사고 10배, 50억짜리도 사시고. 그러면 연봉의 10배 정도신가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한 5, 60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연수익이 한 5억 이상 5억 되시는 이상 분들. 되시죠. 뭐 10억 뭐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런 분들, 그분들 다 증빙소득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문직인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사업소득보다는 확실히 전문직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건 정말 그들만의 리그고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연봉 한 6천, 7천, 8천, 뭐 1억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보다는 이제 대출이 비규제에서 70% 나오는데 입지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도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럼 연봉 1억인 분들도 보통 한 뭐 10억 이내 정도를 사시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상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연끌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통 이제 소득의 40% 이상을 이제 은행에다가 줄 수 없는 게 DSR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들 대출을 받고 자금을 그 운영하시더라고요. 연봉 1억이면 한 6억 나온다고 여전히 봐도 되나요? 한 7억 정도까지. 7억도 나와요. 금리가 이제 살짝 좀 떨어져서 DSR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낮거나 만기가 길거나 소득이 높거나 이래야 가장 좋은 DSR 조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 초보다는 이제 저 보니까 한 0.5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7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배 정도. 그리고 이제 보험사로 가시게 되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이금융권 가면 좀 더 나오나요? 그렇죠. DSR이 50%잖아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7배 반, 한 뭐 8배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으로 하시거나 원금 균등으로 하시거나 그 상환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씩 DSR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약간 좀 밖에서 좀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더 이거는.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또 최근에 이제 대출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지분형 모기지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같이 지분을 투자해주고 나중에 수익을 쉐어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인터넷에서 또 약간 갑론을박이 막 있었습니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막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 인터넷에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이 손해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손해를 정부가 먼저 다 떠안겠다고 그쵸. 하니까 이런 나쁜 정책이 어딨냐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손해 나는 집을 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손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집값은 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네. 연락이 왔냐면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자기 금리가 1.5%인데 대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1.5%를 대환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대환할 것 없어요. 그냥 쓰세요. 네. 그랬더니 네. 안 된대. 대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금리를 왜 대환을 하려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 손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손해냐 했더니 자기가 썼던 상품이 수익 공유형 상품이었어요. 수익 공유. 네, 네. 그래서 금리는 1.5%예요. 그 당시 금리가 뭐 한 3.5, 4.5 이랬으니까 한 3% 정도를 메꿔주는 그런 네. 상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집이 1억이 올랐대요. 그러면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50%였나요, 그게? 네. 수익 공유가? 네, 거의 뭐 그러면 네. 그 지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분은 그때 뭐 얼추 계산을 했더니 지금 몇 천만 원을 주고 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5억 정도 대출을 해서 2%를 이제 금리 보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는 이자로 이득을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집값이 만약에 뭐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야, 그러면 난 안 올랐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빠지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없으니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나마 좋은 거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빨리 대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손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도 계속 지분을 더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지분 공유형의 지분을 조금 뭐 점점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게 네. 집값이 올랐으니까 지분을 빨리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 시점의 가격으로는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 시세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네. 다시 해서 네. 오른 거를 어차피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지. 돈이 더 들더라고요. 네, 돈이 더 들고 근데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사용료라고 해서 이자도 계속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네. 부동산 정책을 띄워주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수익 공유형 상품을 봤기 때문에 그 상품이 뭐 얼마나 더 좋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제 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죠. 손해를 막아준다는 거 네, 하나가 더 네. 들어가긴 했는데 네, 사실 비슷하다. 그렇긴 한데 수익을 공유하는 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이자를 다 내가 70% LTV 뭐 해서 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집값이 안 오르면 네. 그러면 좋은 상품이죠. 근데 집값이 안 오르는 그런 지역을 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집값이 안 오르는데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럴 거를 예측을 하면 그냥 월세나 전세 살겠죠. 제 말이요. 네, 그냥 그럼- 전세 살면 되죠. 그러니까. 뭐하러 재산세 내가면서. 그러니까 오를 줄 알고 투자했는데 빠졌을 때만 뭐 유독 조금 좋은 거죠. 건데. 좋은 거죠. 그 손실 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익 쉐어를 한다?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과거에도 그 수익 공유형 이런 네. 모기지를 또 상품이 나왔을 때도 뭐 이렇게 취급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좋다고 사람들이 막 했었었나요?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1.5%니까 꿈의 금리가 금리잖아요. 싸니까. 그리고 그 분 집이 그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2018, 19 그때 가격이 다 오르면서 전국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너무 속상하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속상한 네, 거지. 너무 속상하다. 이자는 싸게 받았지만. 그렇죠. 1.5%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네. 나중에 뭐 3천, 4천 오히려 주고 나가니까. 대환을 하려니까 완전 그냥 약간 생돈 나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네. 지역을 살 건지 진짜 뭐 20년 동안 뭐 집값이 변화가 없었다. 근데 난 이 지역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도 되겠지만 이제 네.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나는 미래의 시세 차이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은 한 10억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6억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6억짜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10억이 더 잘 오르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또 손실 보전까지 해주니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으니까 내가 좀 이제 그 HF에다가 뭐 수익을 공유하더라도 난 내가 번 걸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6억짜리 집보다는 10억짜리 집에서 살고 싶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누군가가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공짜로 도와주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약간의 그 주거 사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다 주거 사다리가 다 끊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1억 5천으로 뭐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뭐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10억짜리 집을 우선은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지분을 사는데 그냥 10억짜리 사자마자 집값이 이제 빠져주는 거죠. 4억이. 왜냐면 내 손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져주면 그때 지분을 싼 가격에 인수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손해인 것 같은데 딱히 뭐 이렇게 이득은 잘 보이지 않긴 해요. 아니 집값이 빠졌는데 그걸 사겠어요? 지분을 그렇죠. 사겠냐고. 안 더 사죠.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그렇죠.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왜냐면 사용료는 계속 내야 되죠. 4억에 대한 사용료는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집은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해서 그래도 막아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월세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죠. 네.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왜냐하면 사용료가 있잖아요. 네. 사용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이자가 뭐 3% 후반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네. 이제 2%를 내야 되니까 한 1.56 정도의 이득은 주지만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얘는 계속 2%는 받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직 뭐 확정은 상세한 아니지만. 건 안 나와서 고정으로 갈 텐데 대부분 정책 상품들이 다 고정금리이기 고정이죠. 때문에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떨어져도 뭐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로 만약 가게 되면은 이게 또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이런 정책을 왜 지금 이 시기에 또 했다고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는요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보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1억 5천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상품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정부에서 원하는 건 이제 주거 안정이죠. 네. 작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주거 안정하고 저출산 대책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익 공유형에다가 약간 조금 네. 발전을 시킨 상품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겠다. 집이 네. 없고 그래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고 네. 내 집을 포기한다. 나는 집 못 산다. 이번 생에서는 내 집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약간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 LTV 80% 받아가지고 사는 거 대비 이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LTV보다는 네. DSR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효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DSR 때문에 보통 집을 못 사시잖아요. DSR 때문에 못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20% 정도의 내자금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 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정말 소득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대출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자를 계속 내셔야 DSR은 걸리지 않지만 내가 월급이 너무 적으면 DSR이라는 게 결국은 월급 대비 네. 소득 대비 나가는 거라서 너무 급여가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료를 좀 내기도 어려울 수도 이거는 또 너무 소득 없는 분들을 위한 DSR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좀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가계 부채도 좀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좀 지분을 투자해서 좀 수익 쉐어를 하자.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정부에서는 너무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사용료도 받고 이제 수익도 그렇죠. 나누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으로. 가계 부채도 이게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정부 부채 뭐 이런 걸로 잡힐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로 잡힐라나? 뭐 그러겠죠. 뭐 네. 지분이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은 자산으로 잡힐 수도 있으니. 그러면 가계 부채도 해결이 되고 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정부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거 안정에도 네. 도움이 되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이 대부분 어쨌든 이렇게 한 6억짜리 살 집을 10억 주고 샀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사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기 소득 대비도 좋은 집에 살고 계시니 그렇죠. 또 이제 장기적으로 거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청년 부부 뭐 신혼부부
이 정책도 되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좋은 점을 보고 한 게 아닐까.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 다음번 뭐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또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용자가. 근데 과거 사례로는 제가 후회하는 그때, 분들이 좀 있었다. 이런 걸 왜 하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자가 쌌잖아요. 이자가. 그렇죠. 이자가 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약간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올랐을 때 이렇게 후회가 오를지 되긴 몰랐어요. 저는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이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현명하게 잘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책 자금 중에 하나로 이제 가장 많이 대출 잘 나오고 이자도 쌌던 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너무 좋죠.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에요. 출산 대책이요. 출산 대책. 네, 지금 저출산을 계속 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계속해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너무 좋잖아요. 1.8% 물론 최저금리기는 하지만 1.8%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다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억 원, 6억 원으로 다 제한이 있는데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잖아요. 9억 원이면 사실 뭐 낮다면 낮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지역은 커버가 되고 서울도 외곽은 커버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집을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거 이용하겠다. 네. 이거 대출이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 거죠? 최대 5억까지예요. 5억이고. 네. 그리고 뭐 생애 최초인 경우에 LTV 80%, 최대 5억이라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 조건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뭐 연봉 6천, 7천, 뭐 신혼부부 8,500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합산해서 뭐 그 7천이면 또 새해 전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맞벌이인 경우에 부부합산 2억까지. 2억까지. 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벌이인 경우에는 이제 1억 3천까지. 여기다가 신용대출까지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봉이 2억이신 분들은 아까 5억에다가 신용대출도 많이 나오실 신용대출 거잖아요. 뭐 2억 가까지 나온다고 하면 거의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거의 9억을 뭐 대부분 뭐 대출로도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좋은 거는 만약에 신용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 DSR이 대번에 걸려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은 DSR을 보지 않거든요. DTI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소득의 뭐 10배. 그리고 신용대출이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신용대출이 많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출이죠. 그러면 신용대출도 원금 상환 이런 것들을 지금 원금을 상환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을 5년으로 보거든요. 그건 이제 만기 일시일 때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을 원금 상환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이제 좀 DSR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만기를 5년으로 하지 말고 길게 하고 싶다 이러면 원금 상환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전 하시는 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은 신용대출 받고 이자만 내고 체증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자 부담만 내면 되고 원금 상환이 좀 없으니까 그러면은 편안하게 사실 수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확실히 아이만 낳으면 맞아요. 한 9억 정도 때까지 집들은 사기가 쉽다. 살 수 있는 거죠. 요즘에도 많이 쓰시나요? 많이 이 정도 쓰세요. 금액들? 네, 많이 쓰세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를 다 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나쁠 게 없잖아요. 사실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럼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집을 살 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대환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해당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이만 태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뭐 단점은 없는 사실상 이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금자리론은 요즘에 어때요? 보금자리론은 이제 사실 금리가 별로 메리트가 없고요. 예전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집값이 9억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집값의 최대 한도가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금리가 또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뭐 40년 상품 같은 경우에 뭐 4%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할인 금리 내가 뭐 여러 가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이 뭐 장애인이라든지 다모나 신혼가구, 뭐 생애 최초 뭐 여러 가지 할인 조건에 맞으면 금리가 떨어지지만 지금 30년 금리가 3.95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냥 시중은행하고 큰 차이가 없다. 없어요. 할인이 되시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 상품으로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 보금자리로는 뭐 거의 안 쓰시는 건가요, 요즘엔?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대출이 많아서 DSR에 걸리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 이용하면 대출이 DSR 안 보니까 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용대출 쓰고 해서 하실 분인데 아이는 없으면 그런 보금자리론 네, 쪽으로 마님 디딤돌 대출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 상품들이 이제 만기 고정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고정금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막 저금리로 가는 기조에서 고정으로 40년 받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거 대환하는 거는 잘 되나요? 대환은 가능하시죠.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0.6% 전후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고 있으니까 뭐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은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금자리론 쓰는 분들은 이제 아이 없고 신용대출을 같이 섞어서 DTI로 좀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분 정도로 좀 제한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할인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할인 금리가 가능하신 분들. 근데 할인돼도 이게 좀 아주 많이 할인이 되나요? 많이 할인됩니다. 뭐 0.7까지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잘 따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좀 대출을 어떻게 받는 게 좀 좋은가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신혼부부인데요, 내지는 생애 최초인데요, 뭐 혜택이 뭐가 있나요? 네네. 라고 물어보시는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이 안 나면 안 돼요 이제? 아이는 좋아. 그런데 뭐 신혼부부라서 생애 최초라서 뭐 생애 최초는 막 거저주는 줄 알고 금리를 막 싸게 주는 줄 알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별 혜택 없고요. 그래도 뭐 혜택이 좀 있진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없진 않고요.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해 최초면 막 금리도 남들보다 1%, 2% 싸게 받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행 상품은 일단 금리 똑같고요. 예, 그리고 정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0.2%,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0.2% 할인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0.2% 정도 할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에서 한도가 보통 일반인들은 2억 5천까지인데 생애 최초는 3억까지. 3억. 예, 그리고 신혼 가구인 경우에는 4억까지. 물론 LTV 70% 이내, 생애 최초는 LTV 80% 이내 규정에 이제 부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LTV를 좀 많이 열어준다 정도 말고는 딱히 혜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정도네요. 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건은 다 따져 보셔야죠. 디딤돌 대출이 이제 자체 금리가 조금 저렴하니까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책 자금 대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디딤돌 신생아 특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보금자리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상품에서도 생애 최초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은행 상품에서 생애 최초가 좋은 게 전세를 껴도 대출 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6억이 있어. 그러면 이제 보통 70% 대출을 하게 되면 이제 1억 더 나오겠죠. 근데 80% 대출하면 2억이 더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새 끼고 대출 끼고 사놓는 분들도 계세요.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을 받는데 총 전세금과 대출 합쳐서 80%까지. 그렇죠. 풀 레버리지 쓰시는데 사실 이 상품은요.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 굉장히 빚을 많이 발해서 반포 쪽에서 전문직이신 분들이 전세 끼고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새낀 집은 허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애 최초로 80%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저기밖에 없는 거죠. 뭐 비규제 지역들. 네, 비규제 그럼 지역. 비규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세 낀 집에 이렇게 대출은 해주긴 하나요? 네, 가능하세요. 정책 자금도 이렇게 다 돼요. 네,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실거주 조건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안 일반 돼요. 은행권에서는 가능하다. 네, 은행권에서는. 요건 안 막히나요? 요거? 어떤 거요? 이 부분은 안 막히고 있나요? 새끼고 있. 네. 어쨌든 아직은, 후순위 대출. 네, 후순위 대출 가능하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근데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세를 이제 끼고 매수를 하게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예요. 네, 동의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세입자 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예, 보증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연락이 두절이 된다라든지 네. 내가 언제 집 팔라고 허락했느냐, 네. 나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더 살 생각을 하시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은 부동산 매도자하고 다 확인 받으신 다음에 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대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세상 대출 달라지죠. 네. 좀 어려워지죠. 좀 어려워요. 네,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일단 혜택을 먼저 보는 거 말씀드리고 어려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세, 월세, 전세가 요즘 거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세 대출이 좀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제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지금 전월세로 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좀 싸게 가고 싶다 하시면 역시 정책 상품인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용하시면 금리가 2.5에서 3.5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가 있어요. 일반 전세 버팀목 전세는 금액이 1억 2천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런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은 최대 3억까지도 가능하시니까 금액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신생아 특례만 들어가도 다 막 기분이 좋아지는. 엄청 좋아지는. 네. 금리가 1.3에서 4.3% 사이. 1.3이에요. 네, 전세는 조금 더 저렴하고요. 최대 3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디딤돌 대출은요, 자산 심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심사를 미리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꼭 집을 살 생각은 없으시더라도 아이만 있으면은 상당한 저금리로 그렇죠. 꽤 많은 전세를 금액을 사시더라거나 아니면 뭐 매수하신다거나 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혜택은 좀 눈에 띌 정도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저는 것 그렇게 같고. 보여요. 근데 뭐 정부에서 이 정도는 저는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공짜로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어렵고, 뭐 1% 2%대 금리로라도 혜택을 주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거는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나요? 뭐 소득을 막 따진다든지 뭐 이런 있습니다.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소득 안 보는 상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전세 대출은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뭐 계속 DSR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안 보고 있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데 함부로 너무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서민들이 반발이라든지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허그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를 그러니까 보증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보증을 메꾸기 회수가 위해서 지금 손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허그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득을 보겠다. 그동안 이제 안심전세라고 해서 허그에서 하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능했어요. 그냥 소득이 없다는 걸 증빙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소득을 보겠다. 근데 사실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득을 보고 있었어요. 안심전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뭐 부실 날 위험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앞으로 소득을 안심전세에도 이제 따져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듣기에 보증 비율을 낮추면 내 전세 대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행과 허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을 2억을 받는다고 치면 원래 허그에서는 2억을 100%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2억을 은행에 다 물어주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뭐 손해 날 일이 없어요. 뭐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죠. 손해가 날 일이 없는 게 뭐 소득 심사 소득 없어도 뭐 다 허그에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데 뭐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증서만 발급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을 90%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네가 책임져. 네가 심사해서 잘 부실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해봐. 뭐 약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허그에서도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겠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죠. 소득도 좀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출 전문가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대출 좀 어려워지고 조금 분위기가 정부도 좀 이제 뭐 따져보고 은행도 좀 이제 소득도 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조금 더 여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은행들도 우선 이렇게 소득을 더 본다고 하면 네. 가장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전세 쪽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은 좀 어려워지는 어렵다.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우선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라고 해서 꼭 증빙소득만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카드로 해서 이제 환산을 하거든요. 네. 카드를 뭐 이 정도 쓰시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 소득으로도 환산해서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소득을 보든 증빙소득을 보든 어찌됐든 소득 심사를 하게 됐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제 90%밖에 보증 안 해준다고 하니 은행도 10%의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규정으로 소득 그렇게 봐라? 하겠다. 네,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모자라는 거는 뭐 반전세로 간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월세로 좀 간다거나. 갈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 그리고 이제 또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 뭐 이런 데서도 혹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좀 달라진 건데요. 네. 그 디딤돌 대출을 받고 예전에는 주택수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추가로 집을 사면 네. 회수가 되거든요. 네네. 상환하셔야 돼요. 근데 디딤돌은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저도 얘기를 했었고 디딤돌은 네. 안 봐요.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 6월 19일부로 신규 접수분부터는 검증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받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 추가로 집을 매수하시면 이 대출을 상환하셔야 된다는 상환해야 거 된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디딤돌 대출 받고 계속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안 된다. 이제는. 예, 그 대출 상환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정책의 취지가 뭐 좀 이자를 맞습니다. 싸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네. 뭐 실거주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을 위한 대출이지 네. 뭐 투자자를 위한 대출은 아니다. 뭐 취지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세 쪽은 좀 소득을 좀 보고 이제 정책 자금도 이제 어떤 주택수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거라면 전반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여건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도 약간 좀 뭐 완화해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있긴 있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LTV가 서울에 그때 40% 이랬는데 네. 규제 지역 50% 비규제 뭐 서울에 뭐 비규제 많잖아요. 70%까지 늘어나서 뭐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늘어났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약간 좀 조이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7월에 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이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많이 빠질 것이다. 아니다. 별 영향 없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도 스트레스 DSR 2단계거든요. 네. 2단계라서 지금 수도권 네. 같은 경우에 1.2% 가산해서 물론 이제 거기 비율대로 이건 변동금리라서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3단계가 되면 1.5로 올라가고요. 그럼 0.3을 더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내 금리 비싸져요는 아니고 그 대출 한도 계산할 때만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0.3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올 초보다 지금 금리 0.5%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0.3 올렸는데 0.4 떨어져 금리가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크게
우리의 그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2단계인데 지금이 뭐 0단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딱히 그렇게 막 더 강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네요. 엄청나게 한도가 줄어든다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순수 변동금리라고 해서 뭐 3개월, 6개월 변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2개월까지가 이제 변동금리인데 이런 금리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스트레스 DSR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는 금리는 요즘 5년 고정금리 많이 들어보셨죠? 5년 고정금리인데 5년 고정금리 중에서도 주기형 상품 주기형이라는 거는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산이 0.36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0.45로 바뀌어요. 그러면 딱히 뭐 큰 그렇죠.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어차피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시면 지금 계약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승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에 뭐 갑자기 대출 한도가 막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뭐 혹시? 너무 대출이 많이 되거나 하면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은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반공제잖아요. 반공제. 저희가 이제 반공제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 원래 대출 한도는 70%가 아니고요. 그 70%에서 방을 하나 빼게 돼 있어요. 나중에 혹시 세입자 들어올까봐 뭐 경매로 넘어가는 뭐 복잡한 그런 절차 때문이긴 한데 방을 하나 빼는데 지금 서울에 방 하나가 5,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대출을 최대 받으려고 했는데 그 대출에서 5,500이 빠져요.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5,500이 빠지면 당장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도 규제가 많이 있어요. 다주택자 안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가장 타겟이에요. 그래서 매수 매도 동시 진행 외에 갈아타기 외에는 뭐 추가 주택 매수가 되는 은행이 많지가 않아요. 뭐 아예 안 된다는 아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또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예전에는 40년이었잖아요. 뭐 50년 적도 있었는데 그게 줄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런 규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1월 1일이 되면 이제 리셋 이렇게 돼서 다시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5월인데도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장에서 이 규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 연말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반공제 그 최우선 변제금 작년에 규제했다가 연초에 풀었다가 아직 안 묶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말 가면 또 묶일 수도 다시 있어요. 또 묶일 수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작년 말 규제가 다 풀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막 활발히 할 시기인데도 그게 아닌가 보죠. 원래 5월 정도 되면 금리도 많이 낮추고 막 규제 다 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계속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또 은행별로 규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 구입자금 안 되고 그리고 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내가 살면서 받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런 대출도 다주택자는 뭐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제한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갭 투자 방지라고 하는데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것 같은데 갭 투자 방지라고 해서 매수 매도 동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그날 그 전세 대출 받는 날 소유자가 바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사는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의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되는 은행도 있지만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고 해서 집주인이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거주하다가 전세 주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사 가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또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은행이 있어요. 그거는 심각하네요. 그거는 뭐 전세 주지 말라는 거와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안 되는 은행이 서울시 하나은행은 서울시만 불가. 그리고 지금 농협은행도 서울시만 불가. 그럼 하나은행 농협에서는 내가 실거주하다가 전세 주고 나가려고 하면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세입자분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해당 은행만 안 되는 건지 전 은행이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고 다른 은행으로 빨리 가시는 은행.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힌 건 아니죠? 네. 다주택자는 대부분 막혔어요? 다주택자는 거의 다주택자는- 매수자금 특히 생환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뭐 2억까지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매매 잔금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원래 다주택자도 다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네. 보험사들도 뭐 안 되는 보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좀 되는 은행 몇 가지 확인 꼭 해보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떤 그 규제가 다 풀리지 않았다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올해 영업 목표를 달성을 아직 많이 못 하고 있다고도 받아야 될까요? 어때요? 근데 좀 나가는 돈이? 그 뭐 목표 달성보다는 수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익은 또 괜찮으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이 예대 금리 차가 많이 높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작년에 3.2%였을 때도 수익이 났는데 네. 지금 뭐 3.67 그러니까요. 막 이러는데 기준금리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좀 상당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많은데 뭐 꼭 많이 팔아야 돼? 비싼 거 팔면 되지? 뭐 이런 하긴 그러네요. 생각이 아닐까요? 하긴 뭐 돈은 반밖에 안 나갔지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힘들게 뭐 많이 팔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대출 규제가 좀 완화는 아니고 여기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부동산의 보세요? 상황을 봐야겠죠. 뭐 네. 부동산이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더 강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갑자기 뭐 가격이 오른다. 네. 뭐 이러면 뭐 대출 금지. 예전에 농협은행 한번 네. 대출 금지 했었잖아요. 항상 또 8월, 9월 그때 네. 그 추석 때 딱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막 너무 거래가 많이 된다. 뭐 가격이 막 오를 것 같다. 막 이러면 대출도 뭐 막힐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저희가 약간 학습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출만 보면요. 대출만 보면은 지금이 대출을 받기 그래도 좀 괜찮은 구간인가요? 지금은 뭐 크게 뭐 안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예외고 네. 내 집 팔고 넘어간다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직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사고 팔고 이러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 돼서 또 금리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받겠다 하면 금리는 낮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규제 같은 게 더 추가로 조금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수는 거죠. 있죠. 그리고 또 대환도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집을 가장 많이 샀던 시기가 2019년, 20년 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5년 고정금리가 끝나요. 네. 그러면 변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2배가 되거든요. 지금 2배가 돼요? 네. 엄청나게 그분들이 높아지네. 지금 5년 동안 2.5%의 금리를 너무 잘 쓰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변동으로 바뀌다 보면 제일 싸야 4.3%, 네. 뭐 4.5로 바뀐다. 그러면 뭐 완벽한 2배는 아니지만 체감상 거의 그렇죠. 2배 되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 빨리 바꿔달라. 그러면 그런 금리 없어요. 2%대 금리 없습니다. 그럼 3% 초반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3% 초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리면 뭐 답이 나올까요? 금리는 지금 예상하신 대로 계속 떨어질 거로 보이잖아요. 기준금리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아무리 안 판다고는 하지만 계속 높은 금리를 고수할 수는 없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그때 대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굳이 비싼 금리로 대환을 하시면 또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차라리 변동으로 4.45를 좀 몇 달 내더라도 네. 좀 시간을 지켜보면은 그렇죠. 좀 낮아질 수 있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금리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환을 하실 분들은. 어쨌든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는 거에 대한 부담은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덜해진 거 아닌가요? 그럼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전에 1.2%였는데 지금 0.6이잖아요. 그래서 1억을 빌렸을 때 1억을 대출했을 때 상환 수수료가 120만 원이었다가 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뭐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갈아타고 너무 금리가 높다. 예를 들면 4.3이 아니라 바뀌는 금리가 막 7%다. 이런 네.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6%대다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갈아타실 생각하고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하고 큰 차이 없으면 좀 유지하시고 너무 차이 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한 수수료가 좀 저렴해졌으니까 한 번 더 갈아타실 생각하고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작년 뭐 재작년처럼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또 생길 수 있을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다 또 대선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때가 가장 좀 대출 받기가 그래도 좀 좋은 시절일까요? 그냥 추정상 지금 아니면 뭐 한 여름 아니면 추석 전 6월 전까지는 뭐 무난할 것으로 6월 전까지 네. 7, 8월보다 6월이 날까요? 6월 3일 날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전까지는 변화 없을 거니까 네. 우리가 뭐 예측이 할 수 있잖아요. 예측. 네네. 근데 뭐 새 정부 들어와서 뭐 너무 좋아진다. 그거는 뭐 감사한 거고요. 근데 대출을 아마 새 정부가 어디가 뭐 정권을 잡든지 간에 잡자마자 풀어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건이 막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것 같지는 않고 금리는 뭐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오히려 또 약간 또 거래량 불붙기 시작하면은 또 항상 8월 27일 요때거든요. 그 앞뒤로. 대출 중지 막 이런 것도 대출 중단하고 막 갑자기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도를 줄인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요즘 신용대출은 이자란 어느 정도로 봐야 이게 되나요? 이제 본인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 다닌 분들은 한 4% 보통 4% 초반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4% 초반. 네. 그럼 주담대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없어요. 네, 그래서 괜찮네요. 예전에 막 6% 7% 신용대출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정말 좋은 분들은 3% 후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거의 주담대 금리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괜찮네요. 뭐 할만하네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 신용대출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용대출은 철저하게 그 신용 점수만 보나요? 아니면 뭐 기존 대출 같은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건가요? 당연히 봅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도 개인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DSR을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미 DSR이 포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이자는요? 그러면 이자는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이자가 더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기존에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신용 점수만. 그렇죠. 신용 점수 또 뭐 소득, DSR 다 따져가지고 본인의 이제 해당 은행의 거래라든지 이런 거 다 봐서 종합적으로 이제 금리가 매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너무 대출 많으면 신용대출 거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앱으로 많이 돌려보신단 말이에요. 뭐 카카오라든지 뭐 토스 이런 거 다 열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에서 그 대출 한도들이 이렇게 쫙 떠요. 저희 아시는 분 한 분이 자기 소득 4천인데 4천인데 8천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또 거기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실망하시니까 그래요. 최종 승인 단계까지 한번 가보시라. 왜냐하면 이렇게 예시로 주는 거하고 최종까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결국 안 된다, 안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은 계획 세우셔야 되고 내가 집 살 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끝까지 가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나의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낭패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이렇게 심사까지 간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에서 간다고 마음 먹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해봐도 되는 건가요? 하셔도 돼요. 이게 뭐 실행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아직 그 너무 많은 조회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심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한번 심사를 하는데 과다 조회 같은 거 나오긴 하더라고요. 과다 조회? 네. 근데 그건 한 3, 4일 지나면 또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자제를 하시면 그러면 신용 점수가 막 그렇게 팍팍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연체가 가장 안 좋고요. 연체만 안 하면 웬만한 뭐 그냥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상위권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신용 점수를 뭐 관리를 막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라는 것이요 굉장히 애매한 게 있을 때 공기 같다고 해야 되나?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연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신용 점수 계속 관리하시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은 보통 뭐 잔금을 치른다든지 뭐 보증금 뭐 언제까지 뭐 올려주세요 이러면서 보통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한은 보다 뭐 넉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한 달 전 뭐 이렇게 뭐 조급해서 바쁘다가 이제 하다 보니 잘 나오겠지 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잔금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 갑자기 막 패닉에 빠지실 텐데 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출 거절당했다. 이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당황하시죠. 근데 이제 대출이 거절이 됐을 때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나의 문제인지, 은행의 문제인지, 뭐 물건의 문제인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은행의 문제다. 그러면 은행을 바꾸시면 돼요. 빨리. 네, 그러면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내가 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촉박해. 이런 은행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은 저희가 보통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달 전,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1달 전에 승인 심사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혹시 안 나올 경우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제가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수 조회를 해야 돼요. 본인이 네. 집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벌써 1박 2일 걸리기 때문에 이런 대출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신용대출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을 좀 주는 게 가장 우리가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했던 사례 중에서 뭐 제일 빨리 했다. 뭐 이게 뭐 최단 기간 한 얼마 정도 봐야 돼요? 한 4일은 걸리나요? 한 3, 4일? 정말 심각하다. 막 문제 있다. 막 이러면 정말 2, 3일에도 하기는 해요. 하기는 쉽지 해. 않다 근데. 네, 근데 일단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이 이 프로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이제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그런 오더가 내려오면 좋으시겠어요? 싫겠죠. 네, 막 급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러는 네.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은행 직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14일이 안 됐는데 14일밖에 안 남는데 가져왔다. 이러면 아예 은행 자체 프로그램에서 안 돼요? 안 되는 은행들도 많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알아보면은 거절당하면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죠. 근데 14일밖에 안 남은 은행으로 가야 돼. 네. 근데 한 달인데 거절당했어. 네. 근데 지금 10일밖에 안 야, 남았어. 그럼 생각보다 빨리 좀 움직이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전세대출 한 달 전에 신청하시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달 전부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리를 싸게 받는 걸 그러니까 원하시잖아요. 미리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담보대출도 그래도 정말 아무리 미룬다고 해도 한 달 전에는 접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한 달 전에든 이렇게 접수를 하면은 거절까지는 뭐 금방 답이 나오나요? 이게 이제 그 직원에 따라서 직원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짜문 처리를 네, 저희가 해버리면. 이제 그냥 전문 용어로 그냥 깔고 앉아 있다. 깔아버리면 예, 답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임박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너무 연락이 없으면 이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 연락이 없다. 그러면 잘 되고 있어서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죄송해요, 깜빡했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네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해당 직원이 커버합니다. 어떻게 해줘요? 네. 그래요? 뭐 빨리빨리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되도록이면 여유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지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건지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 뭐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그래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은 대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물건은 이제 처음부터 아예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소득하고 부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은행에서 안 되면 DSR 같은 경우에 보험사는 조금 더 나오잖아요. 이금융권으로 가시면 어찌됐든 거절이 되면 커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빨리 저희가 되는 은행으로 돌려드리는 게 좋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텐데 이 대출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제 무심코 하는 어떤 실수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실수 때문에 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 좀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얘기 정말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큰 손해잖아요. 이거는 큰 손해. 이게 뭐냐면 저희가 뭐 소득이 약간 부족해서 뭐 대출 한도가 조금 덜 나온다, 뭐 3, 4천 덜 나온다 이런 건 큰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큰 손해는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아예 안 나올 때. 네,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이 최근에 이제 있었던 분인데 그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수예요. 주택수. 본인은 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택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주택이 쓸데없는 주택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계약을 하셨던 분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규제 지역이었는데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밖에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이 뭐 예전에 뭐 엄청나게 뭐 잘못돼가지고 그냥 떠안고 있는 집이 3개인가 있는 거를 깜빡 잊으신 거예요.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대출이 불가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규제 지역에 대출이 나와야지 잔금을 칠 텐데 네. 이런 경우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거 부랴부랴 뭐 팔아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고. 안 되죠. 그리고 잔금을 못 내면 계약금 날아가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날리거나 아니면 사금융 이용하거나 뭐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금융 이용하게 되면 금리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애 최초예요. 생애 최초. 본인은 생애 최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거나 아니면 나는 생애 최초면 이제 부부가 다 생애 최초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예전에 뭐 집을 샀다 팔았다거나 몰랐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 전세 끼고 또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작은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생애 최초가 아니게 되면 한도가 안 나오거나 줄어들거나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주택수 이게 굉장히 우리의 그 큰 실수에 그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생각보다 뭐 부모님이 뭐 나 몰래 뭐 이렇게 샀다 파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좀 하시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걱정되시면 조금 더 일찍 좀 접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현장 분위기부터 또 대출은 또 어떻게 받는 게 현명한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소리가 좀 안 좋았다는 거 또 레오님한테도 죄송하고 또 시청하신 분들도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